인정하십니까? 투자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원아시아 파트너스와의 공모관계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떤 그 여기자의 쏘아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네요. 과연 저 눈초리, 눈망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로서의 영혼, 우리가 기대하는 기자로서의 특별한 통찰 또는 비판적 안목, 어찌 보면 저들의 특권일 수 있죠. 존경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그런 어떤 그 양심의 또는 정의의 눈초리인지 어쨌든 예사롭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시대가 흔히 말하는 기레기 수준의 썩은 동태 눈깔인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들어보죠. 자, 오늘 방송은 S의 구속으로 제가 어제 창업일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빨리 그럴 수 있다 제가 치는데 지금 도주 우려가 방송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것은 좀 이례적으로 보이더군요. 도주 네, 맞습니다. 영장 발부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적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보통은 이 상당한 범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랑 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 형식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랑 같이 도주의 우려를 명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 혹시나 도주를 할 것처럼 보이는 수사에 제대로 이제 참여할. 자, 여기서 그냥 짧겠습니다. 도주의 우려다. 도주의 우려. 이거는 검찰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주의 우려라는 어떤 언어를 명시적인 사용함으로써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예요. 윤 정권의 그런 시대죠. 검언 그런 어떤 그 독재의 시대에서의 도주의 우려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봅시다. 사실 그 도주의 우려는 이 기자들도 지금 세상에서도 일반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다. 아니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이재용이를 아무리 죄를 졌다 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의 명시가 대외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도주의 우려일 수는 없죠. 설사 증거인멸의 우려 막 이렇게 해야죠. 일반인들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주의 우려 이거는 정말 그 상식에서도 상당히 어긋난 거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 검찰 지금 그 사법부에서는 김범수 같은 사람을 도주의 우려로 구속시킨다. 그리고 그 도주의 우려를 명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클턴 박단장식의 어떤 그 해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극팩트한 적나라한 방송을 지향하는 세클턴 결사대 박단장 방송이죠. 저는 이 방송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역이 저는 전라도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도 경상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는 내가 진보 쪽에 있는지 내가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자기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계층 또는 처지 그거를 투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 한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한일 합방 그리고 36년 일제 통치 하에서도 그런 시각에서도 저는 어쩌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독립군이 있었고 친일파가 있었겠죠. 크게 봤을 때. 예. 자, 독립군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 한쪽에는 친일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경멸하는 친일파. 자, 그런데도 저는 독립군은 저는 그 시대의 애국자였다라고 본다면 친일파는 어쩌면 성각자일 수도 있다. 특별한 통찰과 안모 그리고 냉철한 현실 조선이라는 당시 그러면 조선은 어땠느냐? 조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조선은 그냥 일본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뭐 일본이 그냥 힘으로 우리를 뭐 국권을 뭐 침탈하고 한일 합방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이고 글로벌한 입장에서의 당시 조선은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또 한편으로 시대의 저류가 있었어요. 이미 15세기 지리상의 발견 이후부터 식민지는 계속 전개됐는데 그때 그 당시 식민지라는 것도 문명국이 비문명국 예를 들면 어떤 비문명국에서는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한국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 어떤 나라 가면 그러니까 뭐 안데스 막 저쪽에 볼리비아라든가 뭐 당시 페루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부모가 아파요. 그러면 아이를 신전에 바쳐서 심장을 꺼내서 신전에 바쳐서 부모의 병을 고쳐달라. 이런 이런 행동. 이거는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없어져야 할 미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었죠.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그 당시 전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에서 그런 일이 자행됐는데 이미 서양에서는요.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약을 썼어요.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약을 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신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너희 문명국이 선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미개한 나라를 좀 발전시켜라, 좀 개명시켜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개념의 식민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론 부정적인 개념 식민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저는 형평성 있게 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이미 17세기에는 인도도 영국에 점령당한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참 웃기는 게 지금 영어 쓰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원래 필리핀이 영어 안 썼어요. 식민지 된 다음에 그냥 영어 쓰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한때. 그렇지만 식민지 됐을 때 우리 조선 총독처럼 일본은 똑같이 대만에서도 오히려 대만은요 우리보다 더 지배를 받았어요. 4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일전쟁 이후로 일본이 승리하면서 바로 대만을 할양받았거든요. 자, 식민지가 됐죠. 자, 이러면서 그 대만을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당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같은 건물 다 형체도 똑같아요. 그 공법으로 무슨 고딕공법인가 그래요. 자,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김영삼 정부 때 다 해체시켜 버렸죠. 그렇지만 대만은요. 지금 대만 총통이 그 건물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 어쨌든 그 서양에서 식민지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대죠. 어떤 시대의 조류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어쩌면 조선과 일본 그리고 청나라라는 나라였잖아요. 세 나라. 당시 조선은 전혀 이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양반 개념이 없었어요. 무개념의 나라였죠.
스스로 그냥 망해버린 그런 나라였죠. 이건 솔직하게. 그리고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마 알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별것도 아닌 일본? 자, 그렇지만 일본은요, 이미 1852년도에 일본을 여행한 네덜란드인의 지금도 그 사진과 그림과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상에 양상가게가 있어요. 양상가게. 여러분, 양상가게가 있다는 것은 여자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미라든가 어떤 얼굴, 뭐 인권, 이런 것, 뭐 여자로서의 어떤 권리, 자, 이런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피부 보호 차원에서 양산을 쓰고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과연 조선에서 그 피부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만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약국도 있고요. 무슨 하여간 무슨 대리점 비슷한 거, 문방구, 서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비슷한 건물도 있었어요. 자, 그게 1852년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한 300년 정도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조선은 그만큼 뒤처져 버렸다.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견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발달된 진보된 어떤 그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통신을 보냈고, 일본인들을 현지에서 열렬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자, 그래서 마치 조선이 더 했다. 이런 식의. 그런데 이거는요, 그 당시 통신사로 파견했던 사람들이 대외로 보낸 거 말고 자기 자신의 일기가 있어요. 솔직한 이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니까, 저한테. 자, 여기에 보면요, 완전 다릅니다. 발달된 일본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깜짝 놀라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오겠습니다. 도주의 우려다. 도주의 우려. 자, 저는요, 이거는 몇 가지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굳이 도주의 우려를 안 넣어도 될 텐데. 자, 였다는 것은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의 검언 세력들의. 그래서 이제는 다 잡았다. 개, 돼지들 해봐야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개, 돼지들한테는 좀 우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도주의 우려로 체포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깽기리지 마라 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급배투주자입니다. 아마 제 방송 들으면 일부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은 저는 어떤 그 고도한 그 정치 지형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 그 정치 지형화 작업의 일환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잖아, 기업인이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전라도에 대해서, 전라도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전라도를 키워놓으면, 그냥 놔두면 양대 세력이 되잖아. 하나의 경상도를 축으로 한 보수든 진보든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보수로 합시다. 자, 전라도를 축으로 한 진보 세력들, 양대 세력들의 어떤 각 축전이 될 수 있죠. 선거가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의 어떤 발전에는 이렇게 어떤 양대 세력이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자,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구도를 가기 위해서 한쪽 세력, 전라도 세력일 수 있죠. 전라도 세력 저는 봅니다. 자, 이거를 뭔가 불리하게, 뭔가 아예
그야말로 소수의 상대도 안 되는 뭔가 어떤 그러니까 고립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그런 그 고립화 작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정치 지형화 작업이 계속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김범수라는 어떤 인물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쪽 세력에서는 그러니까 호남 고립화 전략을 쓰고 있던 정치 지형화 작업을 하고 있던 세력들한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죠. 저거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전라도 기업은 절대 안 된다. 이 전라도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안 된다. 전라도 기업들은 내가 투자해서 무조건 내 뒤통수 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론이 될 수 있어요. 전라도인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뭔가 불안함이라든가 뭐 왠지 싫어.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을 형성하는데 여론, 밑바탕 여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라도 기업을 정권에서 키워주면 안 되겠죠. 죽여버려야겠죠 그것을 투자한 사람들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기업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라도 기업은 하면 안 되더라. 무조건 배신들. 이런 얘기가 일반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이게 정치 정화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주식 게시판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이거는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고도의 정치 지형화 작업의 어떤 일환에서 군중들이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때 카카오 그룹을 그냥 뭉개버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비슷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카카오 그룹의 종목들의 게시판에서는 전라도 기업은 절대 배신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죠. 이거는 그것을 유도했던 사람 입장에서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정치 지형화 작업 잘 되고 있구나. 계속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도주의 우려를 쓴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의 검찰과 검언 세력들이 전라도 사람을 보는 시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에서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권이잖아.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도주 우려라는 단어를 넣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맡고 또 그거를 김범수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윤석열 쪽의 어떤 해바라기들의 어떤 집합일 수 있잖아. 자,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 기업인에 대한 어떤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느낌상. 그래서 도주의 우려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할게요. 결론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25분 내에 끝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범수 카카오 관련해서 그래서도 말했지만 골목 상권 침해다. 이런 얘기들 자 그러는데 이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침해된 상태고 이미 일반 백성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은 직장 다닌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로 얘기하면 그냥 노예적인 삶이죠. 그냥 개 돼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마트가 있기 전만 해도 나름대로 다 창사해서 어떤 자기 어떤 어떤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가게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이마트 직원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골목 상권이라든가 지금 김범수한테 나오는 비판들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 대기업은 우리 일반 백성들한테 개들한테 뭐 하나 혜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카카오의 김범수 관련해서는 자 골목상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택시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꽃배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골목상권 침해다 막 이렇게 보는데 소상공인에 또 보는데 자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금도 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트럭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찌 보면 요금도 싸요. 요금도 이용도 편리하고 요금도 싸다니까. 어떻게 보면 개돼지한테 그나마 혜택을 준 기업이에요. 그나마. 특히나 우리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국제전화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국제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 설사 그들이 그 다음에 좀 요금 올렸다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무료로 한 다음에 요금을 받더라. 그런데도 요금 받아도 그 요금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이건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보죠. 언론의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나마 골목상권 침해했다 손 치더라도 그나마 개돼지들을 좀 생각해서 했던 기억은 그래도 김범수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이 문제가 여기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 지금부터 얘기는 이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고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아싸리 다 생략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범수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독특하고 매우 빼어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잡스 같은 우리나라에서 키워만 준다고 그러면 그런 인물일 수도 있죠. 매우 빼어나죠. 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잘 나갔던 시대가 사실 고구려 시대 강개토 대왕 그 시절이잖아요. 뭐 단편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나왔던 강개토 대왕 비문만 딱 보더라도 그 강개토 대왕 비 상하 6m짜리 그 비의 어떤 그 웅장한 그런 어떤 그 묘사라든가 그 글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어느 정도 나라였다라는 것을 그 강개토 대왕 비 하나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이후로 과연 우리가 그만한 나라를 우리가 세웠느냐?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 와중에 삼성이라는 이런 멋진 기업도 나왔죠. 저는 삼성 매우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업이 있어야죠. 자랑스럽죠. 저 역시나.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냐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현대차, 삼성 같은 나왔지만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냐 아니면 여기서 뒤처지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그야말로 인류 국가 5위 1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긍정과 그 미래의 밝은 어떤 미래가 그러면서 잘 살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열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그 선입관 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살려서 키워주면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싹수를 잘라버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막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조선시대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가 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조선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시점인 것 같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대사상가 세클턴 박단장이 지금 이렇게 힘을 주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방송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AI 시대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는요, 한글의 우수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잖아요. 일본을 가리켜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학자들이 상당히 뛰어난 어떤 분석가들도 있어요. 일본을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절대로 이제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을 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언어에 있어요. 언어. 제가 인공시대 하면 핵심 키워드가 뭐다? 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카카오톡이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챗 GPT라고 알죠? 챗 GPT. 그게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카카오는요, 코GPT라 해서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대플랫폼을 깔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인공지능 시대는요,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로봇이 하다못해 청소 로봇이든, 우리가 뭐 휴먼 로봇이든,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든, 우리 심부름꾼의 어떤 그런 것들이든, 어쨌든 로봇은 결국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광대토 대왕에 대해서 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야,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언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그 언어를, 예를 들면 행복이란 단어, 항복이란 단어가 있다 칩시다. 행복, 항복이란 단어를 기계가 알아들어야 오해 없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바로 대형사고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인간과 기계 사이에 이 인공지능의 핵심 고리가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는요,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완벽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물의 소리까지 우리는 다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세종대왕께서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엄청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도 저 끝에서 안에서 제일 밖에서 끝, 설 후, 설 전은 막 있잖아. 설측, 그러니까 설 바깥에, 그리고 설 중앙, 그리고 인도, 목구멍도 후, 다 들죠. 그런데 일본어 같은 비교 관찰로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하는 어도 없어요. 발음이 없다니까. 발음도 없어요. 우리가 발음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무, 부, 스. 예를 들면 스튜던트.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못해요. 이상하게 이런 이런, 어쨌든 들으면 언청이 같아요. 언청이.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면은 대충 넘어가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버리죠. 판독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방송을, 어떤 일본인이 방송하는 것을, 자, 이걸 한번 인공지능을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60%도 안 나와요. 엄청나게 틀려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것은요, 단어가 너무 명확해요. 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잖아. 그런데 일본은요, 가기구개고 난이도내고, 여기 보면 어도 없고 의도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데, 이게 획 이런 거. 우리 일본은요, 공황 이 발음 못해요. 황 발음 못해요. 핵일적 발음 못해요. 그러면 핵을 각구라고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핵을 각구라고 한다고 핵일적 각구 이츠떼기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각이, 그러면 핵만 각이냐? 아니죠. 각은 엄청난 단어들이 다 각구 그래요. 아니, 핵을 각구라고, 또 무슨 각도 각구라고, 또 뭐 객도 각구라고, 격도 각구라고, 다 각구요. 자, 보세요. 자, 행복이랑 단어랑 항복이랑 단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행복, 행할 때 행 완전 다르잖아. 항 완전 다르잖아. 황, 횡 다 다르잖아. 항, 횡, 황 다 다르잖아. 그런데 이 네 개의 단어가 일본어는요, 전부 다 그래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챗PT야? 이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광개토대왕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전달이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에 설명해버려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만약에 광개토대왕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광고거든요. 개, 가이, 토, 도, 대, 가이, 왕, 오죠.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면 아마도 이 발음 비슷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역이 발음할 수 있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아주 좁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광개토대왕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서는요. 일본은 뒤처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논리로 중국도 우리한테 사실 기반은 나빠요. 일본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지만 나빠요. 서양 어떤 언어, 영어, 뭐 어떤 언어도 우리만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기업이 사실은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업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네이버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네이버의 기사들과 다음 카카오의 기사들은 뉘앙스가 좀 다를 거예요. 쉽게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집단입니다. 야,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보도하지 마라. 어? 그리고 무슨 디올 빼 이런 거 보도하지 마라. 그러면 잘 안 해요. 들어줘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는요. 얄짤없어요. 그냥 안 들어줘요. 자, 이것 때문에 밑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 책을 글쎄 박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런데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판단을 그러지만 판단은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뭐 들어주면 또 고맙고 안 들어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 역시나 뭐 방송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이 있어. 그냥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영역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오늘에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박순희 우리 너무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다. 저는 그냥 알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의 영역, 저의 정신세계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구하는 삶은 또 달라요.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